예, 1021 페이지 제2절 금융리스 리스 제공자 입장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제공자 현대캐피탈은 이제 최초 에쿠스 취득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등의 비용이 있을 거고, 이게 리스 순투자이고요. 이 리스 순투자를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은 금융리스 채권으로 인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 시점에 리스 순투자에 대한 자산이 인식되고 있을 상황인데, 리스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 리스 순투자를 리스 채권으로 바꿔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채권 회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령 이제 계약이 그 3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변호사한테 이전시켜주는 계약이다. 또는 변호사한테 연가 구매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금융리스 채권은 장래의 정기리스료를 회수하고 소유권 이전 약정액 등을 회수하고, 두 개가 내재 이자율에 의해서 이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반환 조건인 경우에는 금융리스 채권 이퀄 정기리스료 회수, 그 다음에 보정잔존가치, 여기까지 변호사한테 회수하는 거죠. 그리고 장안평 시장에 팔아서 무보정잔존가치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제로 시점의 에쿠스 금액을 채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요. 이게 이제 이 채권이라는 게 장래 현금 흐름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간가치 발생해요. 이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채권 가치가 제로 시점에 이 금액이었는데 가치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가 이제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정기리스료를 회수하게 되죠. 그래서 정기리스료를 회수하면은 가령 이제 채권이 여기까지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치가 요만큼 올라갔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정기리스료를 회수하게 되면은 이자 회수하고 그 다음에 채권 회수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채권이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가치가 증가하는데 채권 정기리스료를 회수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을 요만큼 인식하고 나머지는 채권 회수,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소유권 넘겨주는 등의 경우에는 정기리스료를 다 회수하고 나면은 채권 금액 가운데 소유권 이전 약정액 또는 BPO 금액이 남게 되죠. 그거는 식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정기리스료를 다 회수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소유권 이전 약정액 등이 남게 된다는, 그래서 그래프로 이야기하면은 채권이 정기리스료 다 회수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소유권 이전 약정액 등이 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반환 조건인 경우에는 정기리스료를 다 회수하고 나면은 잔존가치가 남게 되죠. 보정잔존가치, 무보정잔존가치 이렇게 두 개가 남아서, 보정잔존가치는 모자라면은 이제 변호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무보정잔존가치는 장안평 시장에 팔아서 그 보정잔존가치 넘는 부분이 무보정잔존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기리스료를 회수하게 되면은 그 정기리스료는 그 채권의 이자하고 그 다음에 원금 회수,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과 채권 회수를 인식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조정 리스료 계약도 있다. 가령 이제 매출액의 1%도 추가로 받기로 한다. 그런 조정 리스료가 있으면 그거는 이 리스 회사가 받는 시점에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보정 잔존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리스 기간 3년이 지나면은 변호사로부터 그 현대캐피탈이 에쿠스를 회수한다, 이런 식의 계약에서 무보정 잔존 가치를 최초에 예측했었는데 그게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보정 잔존 가치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마다 무보정 잔존 가치 변동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무보정 잔존 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감소하면은 채권의 손상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시점에 무보정 잔존 가치가 리스 기간 종료가 5년 후인데 무보정 잔존 가치가 10,000원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치고 보정된 숫자는 아니죠. 시간이 2년 지나가지고 무보정 잔존 가치가 보니까 3,000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럼 무보정 잔존 가치 7,000원 하락한 거죠. 7,000원 하락하면은 이걸 회계 처리해 줘야 되죠. 손상 차손, 그 다음에 채권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7,000원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줘야 되죠. 이게 이제 2년 말 시점으로 보면은 3, 4, 5, 3년 후에 7,000원 감소죠. 그래서 손상으로 인식할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냐 하면은, 그, 최초 10,000원으로 봤었는데, 얘가 3,000원이 됐다. 그래서 7,000원 감소한 거죠. 그게, 그, 3년 후, 내재이자율이 10%다. 그럼 1.1에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금액이 2년 말 시점에 손상 인식할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금액을 손상 차손과 리스 채권의 감소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스 기간이 끝났다, 에쿠스 리스 기간 3년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가령 이게 이제 변호사한테 넘겨주기로 돼 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금융리스 채권이 정기리스료를 다 회수하면은, 이 소유권 이전 조건에서는 정기리스료를 다 회수하면은 여기까지 오죠. 요 금액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초 계약서 종류가 소유권 이전 그런 약정인 경우는 요 금액이 소유권 이전 약정액만큼 남을 거고요. BPO 행사 조건인 경우는 그 BPO 금액만큼 딱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이 딱 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된 금액을 받고 그 채권을 털어버리면 되겠죠. 채권이 딱 요만큼 남을 거기 때문에 요 금액을 돈 받고 채권을 털어버리면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금융리스 채권은 소유권 이전 약정액 또는 BPO 행사 가격, 요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는다. 그래서 요 금액을 돈 받고 남은 채권을 이렇게 털어버리면은 리스 회사가 깔끔히 정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1025 페이지에 케이스 3이 있습니다. 케이스 3 보도록 할게요. X1년 초에 리스 제공자인 C캐피탈의 성금 리스 자산에 대한 순투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금 리스 자산, 리스 개설 직접 원가에서 합해서 10만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순투자가 10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가 개시되면은 이 자산들이 사라지면서 리스 채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같은 날 이 자산을 다음 조건으로 리스 이용자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재이자율 10%, 리스 기간 3년, 리스료는 매 연말 38701원을 회수한다. 그리고 BPO 행사 가격, PPO를 부여했는데 행사 가격이 5,000원이다.
요구사항 첫 번째는 보면은 뭐 여기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제로 시점에 그 순투자가 85,000원, 15,000원 요게 자산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자산을 털면서 이렇게 채권 10만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채권 10만원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10만원은 제로 시점에는 10만원이고 예, 제로 시점에는 얘가 10만원이고 이게 이제 10%로 할인한 돈이죠. 10%로 할인한 돈이에요. 여기 이제 38701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3870이라는 돈은 10만원 이퀄 10만원 이퀄 이렇게 전기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PO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 네, 이거를 내재자율 10%니까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전기가 38701이더라. 네, 이런 이야기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해서 만들어진 10만원이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10%만큼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10% 만원의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8701을 회수하면은 38701을 회수하면은 이게 71299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10% 증가하겠죠. 10%는 71230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다시 38701 회수하겠죠. 그럼 요 포인트는 계산기가 이제 필요하겠네요. 71299 곱하기 1.1 빼기 38701 이렇게 하면은 39728 이렇게 되겠네요. 39728 다시 10% 39732 증가하고 38701이 회수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1.1 빼기 38701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여기 5,000원이 남는 거죠. 5,000원. 그래서 마지막에 채권이 5,000원 남으면은 이 5,000원을 변호사로부터 받고 이렇게 자산에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터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회계 처리를 여기 반영하면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년 말에 현금 38701을 받는다. 계속 이게 뭐 1년 말, 2년 말, 3년 말 정기리수로 받는 거 똑같죠? 이렇게 받고 이거는 이제 채권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인식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 회수가 이자 수익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이 채권 회수다 이렇게 쓰는 순서는 상관없지만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10,000원이고 나머지 채권 회수다. 요 채권 회수다. 그래서 28701이 채권 회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채권이 여기 71299 요 포인트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7130이다. 채권 회수할 금액은 요 금액에서 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래서 31571 이렇게 되고요. 그럼 뭐 요 금액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자 금액이 요거다. 예. 그래서 이자 수익이 3973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채권 회수다. 예. 채권 회수가 양자의 차이다. 38701 빼기 3973. 그래서 채권 회수가 34728이다. 이렇게 하면 채권이 5,000원 남는다는 거죠. 예, 채권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조금씩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여기 5,000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00원은 그 BPO 행사 금액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았다. 그럼 리스트 회사에 5,000원의 유입이 있겠죠. 그리고 채권 남은 5,000원, 채권 남은 5,000원을 이렇게 터는 거죠. 그럼 채권이 빵이 되고 모두 정리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만일 요구사항 두 번째 보면은 만일 상기 조건뿐만 아니라 조정 리스료로서 X 1년 말에 15,000원을 회수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조정 리스료 조항이 있고 15,000원을 X 1년 말에 회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리스료 수익으로 15,000원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스 회사가 금융 리스에서 리스 회사가 이자 수익만 수익으로 발생한다. 이자 수익만 수익으로 발생한다. 근데 이제 조정 리스료 조항이 있으면은 그것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제 1026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반환 조건인 경우에,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런 약정, 그런 계약인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받고요. 마지막에 가서 반환받는, 방금 전에는 이제 변호사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그런 유형의 계약에 대한 것을 봤고요. 지금 이제 볼 거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리스 자산을 다시 반환받는다. 그런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반환 조건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 이제 보정잔존 가치, 보정잔존 가치가 뭐라고 했나요? 그 리스 회사가 그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특수관계자 또는 보정회사로부터 보정을 받으면 그게 보정잔존 가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그 에쿠스의 3년 말 보정잔존 가치는 3천만 원이 되어야 된다. 모자라면은 변호사 당신이나 또는 뭐 관계자들이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정잔존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최초 시점에 리스 회사가 생각하기를 변호사는 법규를 잘 지키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잔존 가치보다는 이 3년 말에 이걸 중고차를 장안평 시장에 팔면은 5천만 원까지 회수할 수 있어. 이렇게 리스 회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은 무보정 잔존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무보정 잔존 가치는 리스 회사가 이거를 장안평 시장에 팔아서 요걸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제 3년이 됐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3년이 됐다. 그런데 그 리스 회사가 좀 운이 나빠가지고 변호사가 좀 이렇게 차를 마구 모는, 지방으로 출장도 많이 가고 차를 마구 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정잔존 가치 이것도 커버가 안 되는 그런 회수액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 요만큼 이제 리스 자산이 다시 유입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돈은 리스 회사가
최초에 잘못 계산했으니까 손실로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리스 자산을 인식하고 현금 받는, 현금이나 채권 인식이 있을 거고, 요만큼은 리스에서 손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후 그 에쿠스의 가치가 3천만 원은 넘는다. 뭐 가령 이제 4천만 원이다. 근데 최초에 인식했던 거 5천만 원까지는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요 나머지 1천만 원만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1028페이지 케이스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제로 시점 10만원, 내재이자율 10%, 3년 리스기간, 매년 말 리스료 수치, 여기까지 똑같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정잔존가치, 무보정잔존가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에 보정잔존가치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는 3년이 지나면은 리스 자산을 다시 리스 회사가 가져오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 요런 워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 종료 시점에 자산을 반환받는 조건이다 이런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 없이 그냥 3년 후 보정잔존가치가 15,000원이다 이런 문구만 달랑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보정잔존가치 이게 다시 그 리턴되는 그런 계약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정잔존가치 15,000원 이렇게 있으면 이 15,000원은 계약서에 쓰인 금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보정잔존가치 5,000원 이거는 이건 계약서 밖의 계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매년 말 정기리스를 구하시오. 케이스 1에서도 했고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케이스 3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정기리스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리스료를 구하면은 정기리스료를 구하면은 순투자가 10만원이니까 10만원 이퀄 정기 곱하기 연금현가요소 2.48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15,000원 5,000원에서 2만원 회수한다. 2만원 곱하기 0.751315 이렇게 하면 요 미지수 정기리스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리스료를 구하면은 34169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이 34169 이런 값으로 계산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만약 잔존 가치가 보정 잔존 가치 없이 무보정 잔존 가치 2만원인 경우에 정기리스료가 달라지느냐? 이게 뭐 그 잔존 가치가 무보정이든 보정이든 하여튼 리스 회사가 회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계산한 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요구사항 두 번째 보면은요. C캐피탈의 리스 기간 동안 분계를 제시하시오. 단 시장가치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의 시장가치가 17,000원이라 가정한다. 그래서 1년 초에 이제 여기 자산을 떼버리고 10만원 자산을 떼버리고 이거를 채권으로 인식하는 거죠. 채권 10만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34169를 회수하면서 34169를 회수하면서 요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 내재이자율 10%니까 만원 나머지는 금융리스 채권 회수다. 채권 회수는 24169 이렇게 쭉 진행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흐름이 될 거고요. 제로 시점에 10만원 제로 시점에 10만원 했다가 1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34169 회수하고, 그 다음에 10% 늘어나고, 얘가 10만원이었죠. 10% 늘어나고, 34169 회수하고, 10% 늘어나고, 34169 회수하고, 라고 하면 여기 마지막에 얼마가 남아요? 마지막에 2만원, 요 돈이 남겠죠? 마지막에 여기 2만원. 요 채권이 마지막에 여기 2만원 이렇게 남아요. 요 높이가 2만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채권이,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더니, 요 채권이 이제, 금융리스 채권이 이제 2만원 이렇게 남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2만원 이렇게 남는 거죠. 이 문제에서, 종료 시점에 리스 자산 실제 가치가 17,000원이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17,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보정잔존 가치는 일단 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달라고 할 게 있나요? 없죠. 무보정잔존 가치에 손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자산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17,000원짜리가 들어오는 거고, 변호사한테 받을 돈은 없는 거죠. 최초에 얘가 2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손상차손이라고 3,000원만큼 손실을 인식해야 되고, 여기 남아있는 채권 2만원을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혹시 그게 17,000원이 아니라 14,000원인 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되느냐? 14,000원. 자산이 1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한테 받을 게 있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변호사 당신이 15,000원까지는 보정을 해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14,000원 들어오는데 변호사한테 돈을 받든지 변호사에 대한 채권이 1,000원 생기겠죠. 그래서 보정잔존 가치가 이렇게 회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보정잔존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초의 계산을 5,000원이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손상차손 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구사항 4를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4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2년 12월 31일 시점에 추정 무보정 잔존 가치가 당초 예상한 5,000원이 아닌 1,500원이라 가정할 때 분개를 하시오. 단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자산의 실제 가치가 16,000원이라 가정한다. 자, 2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2년 말까지. 그래서 2년 말 채권이 얼마 돼 있느냐? 2년 말 채권이 10만원 곱하기 1.1 빼기 34169 곱하기 1.1 빼기 34169 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1 빼기 34169 곱하기 1.1 빼기 34169 이렇게 하면은 49245. 요 포인트가 49245예요. 채권이 요 금액이에요. 49245. 여기까지 해서 채권이 49245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2년 말에 계속 무보정 잔존 가치가 얼마일까 이렇게 결산할 때마다 살펴보고 있었는데, 무보정 잔존 가치가 5,000원 제로 시점에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5,0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추정된다. 채권이 요 높이가 아니라 요 높이가 아니라 더 낮은 높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당초 예상한 5,000원, 당초 예상한 5,000원. 근데 지금 실제 예측되는 무보정 잔존 가치가 1,500원이다 라고 하니까 현재 예측 한
1,500원. 두 개의 차이가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돼야 되겠죠. 손상차손. 그리고 이 금액만큼 채권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 금액 3,500원을 여기 써야 되느냐?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 줘야 되죠. 시간이 이제 1년 후 남았으니까 1.1로 3,500원을 나눠주면은 3182만큼 3,500원이 아니라 그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을 이렇게 날리고 그거를 이제 손상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채권이 49245 이 숫자가 아니라 49245 이 숫자가 아니라 요 금액만큼 3182만큼 채권이 줄게 되죠. 잘못 썼나? 49245 49245가 아니라 요 금액만큼 채권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수정된 채권은 얼마냐? 수정된 채권은 요 금액에서 49245에서 3182만큼 줄어들어서 46063 이렇게 돼요. 46063 이 숫자가 아니라 46063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채권이 이제 46063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46063에서 이제 이게 또 시작이 되겠죠. 지금 당초 예상했던 이 라인은 이제 무너지고 46063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0% 늘어나겠죠. 자, 3년 말에 10% 늘어나요. 그래서 4606만큼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고 회수하는 현금은 34169. 그래서 양자의 차이만큼 채권 회수 29563 여기까지 하면은 채권은 여기까지 하면 채권이 이제 16500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16500 16500이 어떻게 되는 숫자냐? 16500이 보정자 한정가치 15,000원하고 무보정 1,500원하고 두 개 합한 숫자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시장 가치가 16,000원이다. 그러면은 일단 보정자 한정 가치는 넘은 거네요. 보정자 한정 가치는 넘은 거니까 변호사한테 회수할 건 없고요. 그 자산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16,000원 들어오고요. 여기 500원만큼은 잘못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손실로 계산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채권을 정리해야 되겠죠. 채권 남은 16500을 이렇게 정리해서 날려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리스 회사가 금융 리스에 실행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030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 이용자, 리스 자산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받는 그런 경우는 금융 리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 리스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 리스 이용자,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금융 리스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리스 회사에 그 에쿠스를 인도받으면서 줘야 될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될 부채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장래에 지급하는 돈들이죠. 그러니까 장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장래 리스 회사에 줄 돈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인식해 줘야 돼요. 그 현재 가치 측정할 때 할인율은 내재이자율 적용한다. 그런데 만약 리스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정분 차입이자율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조건 현재 가치 계산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리스 부채는 이게 금융부채에 속하는 거죠.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인식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채는 이 자산의 공정가치, 들어오는 에쿠스의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부채가 인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급해야 되는 돈의 내재이자를 할인한 현재가치, 그리고 이 자산의 공정가치,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부채가 인식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금융리스 자산을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리스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리스 이용자도 여러가지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에쿠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고가의 장비를 리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 특수한 기계,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에게도 이렇게 법률 자문이나 회계 자문이나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스 개설 직접 원가다, 리스 이용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 에쿠스라고 했을 때 이 에쿠스 자산의 뭐 가치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스 자산에 가치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출한 돈을 그 에쿠스 자산으로 인식해 주면 되겠다 이런 거죠.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금융리스 자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금융리스 자산. 교과서에서는 금융리스 자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무에 가서 보면은 회사가 무슨 리스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금융리스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융리스 자산이라는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부를 아무리 봐도 금융리스 자산이라는 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가령 이제 뭐 에쿠스다, 그럼 그거를 에쿠스를 금융리스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회사 유형자산에 차량 운반부 이렇게 적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산처럼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그 유형자산이라고 쓰여 있는 그 속에 금융리스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자산이라고 써 있는 금액이 그렇게 금융리스 자산도 이렇게 포함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어요. 오해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 제공자부터 리스 이용자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리스 제공자는 이제 에쿠스를 넘겨주고 채권을 인식하죠. 그리고 이 채권을 뭐 정기 리스료,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약정이다 라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약정액,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를 가지게 되죠. 리스 제공자가 이제 그런 현금 흐름을 가질 거고요. 리스 이용자는 요 돈을 다 줘야 되죠. 정기 리스료를 줘야 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액을 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급해야 될 거예요. 리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 장래에 지급할 돈은 현재 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내재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그 돈의 현재 가치를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해요.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 지급할 돈의 현재 가치를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해요. 단 금융리스 부채는
이게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넘어서 측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하면은 그게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자산이다. 지급해야 되는 돈의 현재 가치, 거기에다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더하면 되겠다. 간단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리스 부채가 그렇게 인식되고 거기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으면 그걸 더해가지고 금융리스 자산으로 인식한다.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이 반환 조건이다. 반환 조건. 3년이 지나면은 에쿠스를 리스 회사에 돌려주는 그런 계약이다. 라고 하면은, 자, 리스 제공자의 현금 흐름. 이렇게 리스료 있겠죠? 리스료. 그래서 정기 리스료 회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잔존 가치 회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보정잔존 가치 회수가 있을 거고요. 요게 리스 제공자가 장래에 가지는 현금 흐름이죠. 근데 요 가운데 반환 조건인 경우에 요 현금 흐름 가운데 리스 이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이 있어요. 리스 이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무보정잔존 가치 이거는 리스 이용자가 주는 게 아니죠. 그 리스 회사가 장안평 시장에 가서 해결할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리스 이용자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요거를 제외한 자기가 지급하는 돈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가치를 내재이자로 할인해서 그 현가를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해 줘야 돼요. 물론 요 현가도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할 내재 그 최소 리스로의 현가도 이게 이제 그 부채고 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의 공정가치 그래서 대가로 들어온 자산이 얼마냐 그래서 자산의 공정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리스 부채 그렇게 인식한 금액하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하고 두 개를 합해서 금융리스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계속해서 리스 이용자를 보면은 리스 이용자는 리스 기간 동안에 정기리스료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정기리스료 납부는 그 금융리스 부채의 이자 상환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 부채 원금 상환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채의 이자는 직전 부채에다가 그 내재이자율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기리스료 상환으로 나가는 돈은 이자 상환과 부채 상환 이렇게 두 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상 조정리스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리스료를 준다. 매출액의 1%를 준다. 라고 하면은 그 돈은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33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033 페이지에 거기 아래쪽에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고요. 경우 1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 이용자가 그 에쿠스를 자기 자산처럼 감가상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 1 거기 줄을 쳤으면 좋겠는데 리스 계약에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거나 행사가 확실한 연가구매 선택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리스 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 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해야 된다. 네, 이쪽 그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리스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리스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네, 그게 이제 내용연수인가? 그건 아니죠. 네, 그거하고 달라요. 자, 에쿠스를 이전받는 그런 조건이다. 소유권을 3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가 에쿠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그런 계약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에쿠스는 리스 기간 동안 상각할 게 아니라 그 내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변호사 자신의 자산처럼 내용연수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가령 뭐 에쿠스를 변호사는 10년간 탄다 이러면 10년 동안 상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그 10년 되는 시점에 그 에쿠스의 잔존가치, 통상적으로 그 김현장의 다른 에쿠스들이 몇 년 그 내용연수가 종료된 시점에 얼마에 팔렸는가 그런 금액으로 잔존가치를 봐서 상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정액법 감가상각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제로 시점 인식한 자산금액 빼기 추정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요 감가상각비가 매년 인식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3년 되는 시점에 에쿠스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경우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고요. 거기 경우 2는 반환 조건 등 소유권 획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반환 조건이다. 그럼 3년이 지나면은 에쿠스를 리스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년간만 상각을 해야 되겠죠. 3년간만. 더 초과해서 상각할 수가 없겠죠. 3년간만 상각해야 되고요. 3년간만 상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1034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금융리스 자산과 보정잔존가치의 차이 금액이 된다. 이렇게 최초 이제 리스 자산 인식한 금액이 있고 이 금액하고 그 3년이 되는 시점에 변호사가 보정한 금액, 보정잔존가치 두 개의 차이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1034페이지 제일 아래에 거기 이제 그 별표 갈로 해가지고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환 조건에만 고려할 사항으로서 금융리스 부채를 살펴보면은 정기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금융리스 부채는 보정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는다. 부채가 그렇게 되겠죠. 금융리스 부채가 반환 조건인 경우에 이용자 입장에서 보정잔존가치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게 되죠. 그리고 한편 금융리스 자산에도 동일한 잔액이 남아야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금융리스 자산과 금융리스 부채는 같은 금액이 되어 장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 변호사 입장에서 최초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급하는 돈만 부채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지급하는 돈, 정기리스료, 그 다음에 보정잔존가치 여기까지만 그 현가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금융리스 부채가 이렇게 고려가 됐기 때문에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은 정기리스료가 다 회수되고 나면은 남는 게 보정잔존가치만 딱 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 그 부채가 보정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금융리스 자산, 그 자산도 마지막에 동일한 금액, 보정잔존가치하고 동일한 금액이 남아야지 마지막에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금액이 남아서 퉁쳐서 자산과 부채를 변호사는 장부에서 털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반환 조건에 금융리스 자산 상각할 때 보정잔존가치를 남겨두고 상각해야 된다. 요 점에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 1035페이지에 케이스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5를 보면요. 자, X0년 12월 말 현재 리스 제공자인 C캐피탈의 성급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 순투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고요. 자, 취득원가가 10만원이다.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고 5년 후 잔존가치는 만원으로 예상된다. X1년 초에 C캐피탈은 다음 조건으로 S공업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내재이자율 10%, 정기 리스료는
3년간 매 연말 38201원을 지급하는 그런 조건이다. 이 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현가 계산하면 95,000원이다. 예, 이 책은 뭐 친절한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어가지고요. 계산한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내는 전기리수료 3번 내는 38201에 10% 현가가 950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편 리스 개시일에 리스 이용자인 S공업은 리스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이 있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9,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도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9,000원은 리스 이용자가 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다는 거죠. 요구사항을 보면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빈칸을 채우시오. 단 모두 금융리스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한다. 자,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예요.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그래서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무엇이냐?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무엇이냐?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이용자 입장에서 지급하는 돈, 지급하는 돈, 또는 마지막에 이제 반환 조건인 경우에 그 보증잔존 가치도 변호사가 이제 그 지급하는 돈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급액의 현가,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리스 부채는 이게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그 부채의 공정가치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취득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공정가치.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리스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리스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 부채 더하기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죠. 가령 여기 연가구매 선택권 조건이다 라고 하면 요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최초 자산 금액, 요게 이제 뭐 정액법 감가상각일 거예요. 그래서 최초 자산 금액 빼기 연가구매 선택권 조건이다. 이거는 내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 내 자산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잔존가치, 그리고 여기 그 내용연수로 들어갈 거는 여기 경제적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반환 조건이 있어요. 반환 조건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반환 조건은 좀 계산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첫 번째, 연가 구매 선택권 부여 조건이다. 행사 가격이 6655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일단 여기 지급액의 그 전기리수료의 현가가 전기리수료 3년간 매년 38201 지급한다. 이거의 현재 가치가 95,000원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5,000원 더하기 6655. 이게 이제 연가 구매 선택권 행사 가격이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0만원하고 둘 중에 작은 값으로 인식돼야 되죠. 둘 중에 작은 값.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하면은 얘가 10만원이 자산으로 부채로 인식될 금액이다. 10만원이 부채로 인식될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네요. 왜 틀리느냐? 전기리수료의 현재 가치는 95,000원이고 6655는 3년 말에 지급할 돈이죠. 그래서 6655는 현가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
현가계수가 0.75131 이렇게 있어요. 6655 곱하기 0.75131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5,000원이에요. 5,000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취급액의 현가도 10만원이고 자산의 공정가치도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 10만원이고 둘 다 같은 값이네요. 그래서 이게 10만원이 부채 금액으로 인식될 금액이다. 자, 자산의 금액은 부채 금액의 직접원가를 9,000원 지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원가 10만원에다가 9,000원을 가산해가지고 두 개를 합한 금액 10만 9천원이 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이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여기 10만 9천원 정액법 상각이고 잔존가치는 만원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자산이죠. 변호사 입장에서 내자산이에요. 이게 5년간 상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반환 조건이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에쿠스를 돌려줘야 돼요. 보정잔존 가치가 665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리수료 현가가 95,000원이고 보정잔존 가치 이것도 뭐 지불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지불하는 돈 현가 계산하면 앞에서 이제 5,000원이다. 이거 똑같네요. 10만원 그 공정가치다. 둘 중에 작은 금액 똑같은 값이네요. 둘 다 똑같은 값이네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될 금액이 10만원이다.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식될 금액, 자산으로 인식될 금액도 이렇게 계산되겠죠.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값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산이 10만 9천원이죠. 잔존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잔존가치 5년이 경과하면 예상 잔존가치 만원 요걸 여기 써줘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이게 내 자산처럼 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자산을 얼마인가 남겨놔야 돼요. 얼마 남겨둬야 되느냐. 그 반환 조건에서 부채가 남는 금액만큼 자산도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지 자산과 부채를 퉁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가면은 부채가 얼마 남느냐 하면은 명목금액으로 요 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남겨놓고 자산에서 조 금액을 남겨놓고 3년간 이게 리스 기간이 3년이니까 3년간 이렇게 상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 반환 조건에서 보정잔존가치 위하고 똑같네요. 근데 제3자가 보정했다. 제3자 앞에서 뭐 어떤 예를 들었나요? 예를 들면은 보정보험이 보정을 한 그런 케이스다. 그럼 보정보험이 그 보정을 했으면은 이거는 그 변호사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돈이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부채 생각하면은 전기리수료의 현재가치 그게 이제 95,000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요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의 공정가치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면은 자산은 95,000원 인식되겠다. 그 다음에 부채가 95,000원 지급할 돈의 현가로서 95,000원 인식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직접원가 9,000원까지 고려해가지고 95,000원 더하기 9,000원 그래서 10만 4천원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10만 4천원을 시도건가로 해서 잔존가치 고려할 게 있느냐? 없죠. 3년간 상각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37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리스 이용자 종료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종료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가 최초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약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제로 시점에 이제 부채를 인식하겠죠. 제로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부채가 정기리수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부채가 이제 할인율만큼 이렇게 내재 이주할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정기리수료를 갖고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톱니바퀴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되면은 소유권 이전 약정액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소유권 이전 약정액을 갚고 에쿠스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돈이 나가고 부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리스 자산을 이제 뭐 유형자산 등으로 개정대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융리스 자산 이렇게 인식했다면은 차량운반부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요. 최초부터 차량운반부라고 리스 계약 시점부터 차량운반부라고 인식했다면은 물론 이런 대체 붕괴는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1038페이지에 케이스 6이 있어요. 금융리스 소유권 이전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X1년 현재 리스 제공자인 C캐피탈의 성급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 순투자는 1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같은 날 이 자산을 리스 계약 체결했다. 내재이자율 10% 3년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38701을 지급한다. 그리고 BPO가 부여되어 있어요. 행사가격이 5,000원이다. 그럼 이건 이제 금융리스에 해당하죠. 요구사항, 리스 이용자인 S공업의 리스 개시일부터 연가구매 선택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까지 분계를 제시하시오. 이 자산의 상각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이죠. 제로 시점,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이에요. 리스 이용자 입장.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제로 시점에 부채를 인식해야 되죠.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지급할 돈의 현가, 그 다음에 자산의 공정가치,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액이 38701 이 돈을 매년 지급해요. 그래서 요거 현가 구하려면은 2.48685. 그 다음에 연가구매 선택권 5,000원. 이것도 뭐 행사한다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5,000원 3년 말이기 때문에 0.75131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되는데, 요 값이 공정가치보다 크면 안 될 텐데요. 38701 곱하기 2.48685 그 다음에 5,000원 곱하기 0.75131 두 개를 더하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 공정가치도 10만원 일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C캐피탈이 10만원 줬다고 하니까 공정가치도 10만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10만원,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 자산이 무슨 찬지 뭔지
차량인지 뭔지 이렇게 정확한 언급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자산이 뭐 차량이라고 치고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인식된다는 거죠.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자산도 인식되고 그 다음에 부채도 인식돼요. 자산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산은 이게 이제 리스 이걸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은 강사가 뭐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헷갈려요. 자산이 톱니바퀴로 움직이나? 부채가 톱니바퀴로 움직이나? 이렇게 헷갈려요. 이렇게 취급할 부채가 이게 현가계산이 있기 때문에 현가계산한 것들만 톱니바퀴로 움직여요. 자산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정액법 상각 대부분 리스에서는 가정하고 있는데 그럼 정액법 상각이면은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만에 38701 지급했다. 그럼 이제 부채 상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38701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채 상환으로 보죠. 두 개의 차이가. 그래서 (3483일이) 부채 상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부채가 10만원 있다가 10% 증가했다가 10만원 회수되고 또 그 금액에서 10% 이자 발생했다가 10만원 회수했다가 또 10% 이자 발생했다가 10만원 회수했다가 하면은 여기 5천원 포인트에 오겠죠. 5천원 포인트. 부채 10만원 있다가 곱하기 1.1 이렇게 됐다가 빼기 38701 곱하기 1.1 빼기 38701 곱하기 1.1 빼기 38701 이렇게 하면은 5천원에 딱 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에 3년 말이 되면은 그 부채가 마지막에 부채가 5천원에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도 회계 처리해줘야 되죠. 여기 자산도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자산은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얼마나 인식하는가? 감가상각 인식할 금액은 취득원가 10만원인데 요게 내자산이 될 거죠. 연가구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자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자산인 경우에 끝까지 사용해서 잔존가치가 얼마인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잔존가치가 10,000원이다. 그리고 내자산 몇 년간 사용하느냐? 5년간 사용할 거다. 그래서 리스 기간은 3년이지만은 내자산으로 봐서 5년간 생각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부채 5천원이 남는데요. 부채 5천원 이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부채 5천원은 BPO를 행사해가지고 5천원을 3년 만에 리스 회사에 주고 부채를 소멸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부채가 없어지고 이제 모든 의무로부터 변호사는 해소돼가지고 이제 자산이 내 거다 이런 이야기, 공식적으로 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요구사항 두 번째는 보면은 만일 상기 리스 조건뿐만 아니라 조정 리스료로서 15,000원을 지급한다라고 할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정 리스료는 이용자니까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조정 리스료를 준다라고 하면 현금 15,000원 나가고 리스료 비용이라고 15,000원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이번에는 리스 이용자가 종료 시점에 이 리스 계약이 3년 되는 시점에 리스 자산을 에쿠스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3년이 되는 시점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계 처리. 일단 자산부터 어떻게 되나요? 앞에 그림이 있었는데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 조건인 경우 자산 이게 3년이다. 3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산을 얼마인가 남겨둬야 돼요. 보정잔존 가치만큼 자산을 남겨둬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부채는 그 부채를 제로 시점 이만큼 있었으면은 마지막에 보정잔존 가치가 남도록 부채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산과 부채를 서로 퉁쳐가지고 자산 부채를 서로 상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정잔존 가치 남아있는 금액, 부채가 딱 그 금액 남아있을 텐데 그걸 털고요. 또 거기에 맞게 자산도 보정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의 자산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보정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일 텐데 이걸 털면서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3년 만에 리스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보정잔존 가치 3천만 원이었는데 가치가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천만 원 물어내라. 리스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천만 원을 내주면서 보정 손실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041 페이지에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 10만원이다. 리스 계약 체결했다. 10% 3년. 리스료는 매년 말 34169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잔존가치 15,000원 있어요. 그래서 보정잔존가치 15,000원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3년이 되는 시점에 리스 회사로 다시 자산을 백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보정잔존가치 15,000원, 그 다음에 무보정잔존가치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리스가 금융리스다 답하시오. 단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한다. S공업이 금융리스 부채, 금융리스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일까? 자,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할 금액, 지급할 돈의 현가로 인식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자산의 공정가치를 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부채가 인식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액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여기 정기리수료 있죠. 그 다음에 보정잔존가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계산돼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34169 곱하기 2.48685.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정잔존가치 15,000원. 보정잔존가치 15,000원. 이거는 0.75131.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지급액의 현가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6243 이렇게 돼요. 이게 96243 이렇게 되고요. 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요 현가가 되네요. 그래서 9624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같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여기 혹시 그 리스 이용자가 지출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느냐 봐야 되는데 여긴 그런 말이 없으니까 같은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산은 여기 이제 정액법 상각이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보정잔존가치까지만 떨어지면 되겠죠. 리스 부채는 어떤가요? 리스 부채는 여기 지금 할인한 금액이 이런 돈들이니까 지금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보정잔존가치에 해당하는 부채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채 회계 처리하면은 부채
96243 1년이 지나면 10%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현금 34169 이렇게 하겠죠. 차액을 금융리스 부채 상환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면은 3년 만에 가면은 이렇게 34169를 이렇게 3번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얼마 남나요? 부채가 34169를 3번 지출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부채는 15,000원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산 얘는 감가상각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반환 조건이기 때문에 리스 기간 3년이다. 그럼 3년간 상각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제로 시점에 인식하는 96243 마지막에 15,000원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각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상각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요거를 매년 감가상각비,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감가상각비를 3번 하고 나면은 자산이 얼마에 남나요? 네, 자산 남는 금액이 15,000원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15,000원을 터는 거죠. 왜 털어버려요? 이제 3년이 돼서 에쿠스를 돌려주는 거니까, 리스 회사에 반환하는 거니까 더 이상 리스 회사에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털어버려야 되겠죠. 자산도 이제 내게 아니니까 반환하는 자산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3년 말까지 회계 처리가 된 거죠. 거기 이제 그 요구사항 3에 보면은 뭐 분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단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리스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가 12,000원이라 가정한다. 에쿠스를 리스 회사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리스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에쿠스 가치가 12,000원이다. 근데 계약서에 15,000원으로 보정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12,000원 밖에 안 되니까 3,000원 물어내라. 리스 회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3,000원의 돈을 내주면서 손실로 인식해줘야 되겠죠. 네. 손실로 3,000원을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리스 제공자 금융리스, 리스 이용자 금융리스 그런 회계 처리를 설명드렸습니다.